자, 안도환의 만원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사예요, 가사. 가사이고 많은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만언이니까 많은 말을 했다는데, 이 유배 가사인데 되게 재밌는 건, 보통의 유배 가사에서는 자신이 유배를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작품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유배당한 게 억울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유는요, 진짜 나쁜 짓을 했거든요. 나라의 그 세금을 걷어서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대전별감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라 돈을 가지고 술집 가서 놀다가 걸렸어요. 한 번 걸렸는데 임금이 그래도 한 번은 봐줬습니다. 근데 집어넣게 못 준다고 또 그런 거야. 사실은 이제 죽여도 시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유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후회가 가득해요. 그리고 유배지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내용이 어떠냐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유배에서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유배지까지 가는 과정의 고통, 유배지에서의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게 됩니다. 작품이. 아셨죠? 그리고 궁녀들 사이에서도 이 내용이 막 읽히기 시작해요. 궁녀들이 보면서 우리 대전별감 어떡해, 불쌍해 죽겠어, 막 이런. 그 어느 날 임금이 보게 되죠. 뭐야, 갖고 와봐. 이야, 얘 글빨 장난 아니네. 그래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임금의 연민을 자아내는, 되게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일부만 넣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상 포인트 좀 보시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정조 무렵에 대전별감이라는 벼슬살이를 하다가 횡령사건을 일으켜 추자도로 유배를 간, 횡령사건, 추자도 유배, 작가의 실제 경험을 담아낸 장편의 가사이다. 유배지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배되어 유배가 풀려서 한양으로 귀환하는 과정까지 겪은 경험과 이에 대한 소회를 다양한 수사를 섞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서 당시에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 책에 실린 부분은 밑줄 유배지에서 동량을 해서 귀가하는 대목, 유배지에서 동량을 해서 귀가하는 대목,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여 느끼는 소회. 자, 고개 들어봐요. 유배지에서 동량을 왜 하냐 이거야. 유배지에 가면 먹고 살 게 마련돼 있나? 아니. 여러분 또 생각할 게 이거예요. 유배지에 가면 살 곳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 유배객인 귀양살이 온 사람, 이 사람을 어느 집에 넣어줘야 돼. 빈방 있어? 거기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유배지에 있는 관리들의 감시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유배지의 주민들이야. 자기 집에다가 유배객 드릴 사람 있어요? 없죠. 없잖아. 그럼 어떤 사람들이 결국 이 유배객을 받겠습니까? 어떤 주민이 이 유배객을 받을까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하다못해 관리한테 떡이라도 하나 주면 그래, 너는 봐줄게, 니네 집엔 안 보내줄게,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끼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객식구 하나 또 늘었으니 힘들죠. 구박하는 거야, 맨날. 그래서 첫날 얘는 가서 어디서 자냐면 처마 밑에서 자요. 처마 밑에서 자는데 막 생생하게 그려지는 군뱅이, 막 지렁이 같은 게 기어나와가지고 고통스럽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밥값도 못하니까 이 집주인이 맨날 구박을 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근데 할 줄 아는 게 있나? 양반이니까.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뭐야? 밥 얻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동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시작합니다. 그렁저렁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왜지? 보리를 얻었는데 들고 가는 게 어려워? 무거운 걸 안 들어본 거야.
어느 노비 수운하리. 어떤 노비가 수운, 운반해 주겠냐. 노비가 있겠어요? 유배지에? 없죠. 아무려나 져보리라. 보리를 지어보리라. 짐 지어보겠다. 해서 보리를 스스로 등짐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갓은 숙여지겠지만 호중치막 어쩌겠냐 서리법이고요. 호중치막은 소매가 넓은 옷이에요. 이런 옷차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림 참 훌륭하네.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짐을 지고 가겠니? 불편하잖아. 됐지? 호중치막 어쩌겠어. 그 화자의 옷차림이 드러난 거예요. 어쩔까? 주변 머리가 으뜸이라. 누구의 주변 머리? 자신의 주변 머리. 이 말은 뭘까? 자기 잔머리가 끝내준다고. 변통을 안 하겠냐? 변통을 해보겠다는 거야. 임시로 뭔가 처치를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거기도 변통을 아니하랴. 호중치막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소매 넓은 옷을 처치해 보려고 다음 줄 넓은 소매를 구겨 질러서 품속으로 넣고 보니까 됐지. 여기 소매 이 넓은 부분을 접어가지고 이 안에 넣어버린 거야. 됐지? 이렇게 해서 접어 넣으니까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긴등거리는 집까지 가는 그 언덕의 거리를 말하고요. 거리가 제법 멀구나. 하지만 괴이치 아니하다. 이상하지 아니하다. 무엇이? 주어가 없어. 무엇이 괴이치 아니하다. 무엇이 괴상하지 않다. 옷차림이. 아셨죠? 제법 먼 거리지만 헤이 옷차림 그래도 괜찮다. 집어넣었으니까 뭐 괜찮아 이러고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죠? 스토리로 정리해 봅니다. 보리 동량 얻었고요. 들고 가려고 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막막합니다. 옷차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 정리하고요.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다 보니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량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열거, 반복, 대구 다 되죠? 자신이 동량을 한 것도 자신이 짐을 지는 것도 다 뭐다? 꿈만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꿈 같구나. 그러니까 요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는 왜 꿈 같은 거야? 현실이 아니문이다 이거죠. 현실을 부정하는 의미의 꿈이에요. 이따가 꿈을 또 한 번 정리할 건데 다른 의미의 꿈이 또 나와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꿈이라는 단어는 야 이건 꿈일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현실을 부정할 때 꿈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자신의 소망을 드러낼 때도 이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이따 보게요.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굽히려 해도 자빠지니 어찌하겠냐. 뒤에서 당기는 듯 봐봐. 등에 짐을 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짐을 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앞에서 누가 미는 것 같아.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지는 거야. 됐지? 안 해본 일이니까. 머지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드디어 주인집에 왔어요. 주인집에 왔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상태가 어떤가 봐봐. 드디어 이제 주인집에 도달했습니다. 주인집에 왔는데 그때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존전의 출입인가? 이게 화자의 마음 상태야. 한출천배하는구나. 이게 화자의 마음 상태야. 주인집에 왔을 때 도착했을 때 화자는 드디어 무거운 짐을 지고 도착했구나. 좋다. 이게 아니라 주인집이 존전의 출입 같다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이때 존이 뭐냐 하면 높을 존자라서 높은 사람이야 높은 상전을 뜻하는 거야. 임금을 말하기도 해요. 주인집에 왔는데 높은 상전 앞에 출입인 것 마냥 긴장되고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야. 이해돼? 그럼 그동안 이 주인집의 주인이 얼마나 자신을 박대했는지 알겠죠? 쫄아버린 거야. 저 새끼 또 오늘은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할까? 그래서 심지어 뭐래? 한출천배 하는구나.
한출천배의 한자만 알려줄게. 한출전제 천배의 한자는 땀 한자야. 땀 한자. 땀 많이 나면 다한증이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땀 많이 나는 증상. 땀이 계속 나는 거야. 등에서 땀이 나는 거야. 배자가 한출천배의 배자가 등배자잖아. 등배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땀이 난다가 아니라 주인집 앞에서 긴장하고 두려워서 땀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출천배, 존전의 출입인가 주인집을 앞에 도착했을 때 화자의 심리 상태, 한출천배. 이 정도만 알면 돼. 땀이 나는구나, 등에서. 그래서 심리적 위축. 위축된 심리를 보여주는 거야. 주인 앞에서. 또 자기 처지가 또 얼마나 또 쪽팔립니까? 그렇죠? 힘드네요, 마음이. 저 주인 거동보소 코 웃음 비웃으며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야, 양반도 할 일 없네. 동양도 하시고. 양반 어쩔 수 없구만. 동양도 하고. 귀빈도 속절없네. 귀한 손님도 속절없네. 어쩔 수 없네. 등짐도 지셨고. 야, 밥산 노릇 하오시니. 밥값 했다고 오늘. 오늘 밥값 했네. 저녁밥은 많이 먹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죠. 야, 양반인데 동양도 했어? 야, 귀한 손님인 줄 알았더니 등짐도 졌네. 귀빈이 아니죠, 사실은. 유배살이 온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비아냥거리는 말들인 거야. 밥값 했어? 오늘은 저녁밥 많이 먹어. 여기까지. 보리를 동양에서 돌아오는 그 처참한 심경과 그 심경을 더욱더 처참하게 만들고 더 심화시키는 주인집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아셨죠? 괴로움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얘가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보리를 얻을 때 처음에 어땠냐면 가서 말도 못하고 막 서성거렸어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 어떤 착한 사람이 너 동양 왔구나 하면서 보리 챙겨준 거야. 얼마나 고마워서 막 인사 넙죽하고 막 이랬거든. 금세 이제 또 마음이 쪼그라든 거죠. 쿠사리 먹고. 자, 여기까지 중략까지 정리하십시오. 해석 한번 쭉 해보세요. 자, 다음 볼게요. 중략 다음 이제 설날이야. 설날은 명절이니까 명절 하면 두 글자가 당연히 떠올라야 돼. 명절 하면 뭐야? 고향이야. 그렇지? 명절 하면 가족이야. 고향, 가족. 유배지에서 맞이하는 명절은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폭발하는 때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예 못 보던 네모 반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네모난 상에 수저도 갖춰 장김치에 상도 있고 수저도 있고 김치 반찬에 된장에 나락밥이 돈독하고 쌀밥이 돈독하고 생선 토막도 풍성하다. 명절이니까 풍요로운 밥상이야. 그래도 서리로다. 배부르니 서리로다. 여기까지 됐지? 설날 아침 풍성한 밥상을 마주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 다음 볼게요.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로 알았더니 내 이별, 내 고생이 경년사 되었구나. 1년 전의 일이다. 1년 전의 일이다. 1년이 됐구나. 아, 섭섭하다. 정초문안 섭섭하다. 이거 어제 어떤 친구도 물어보던데 정초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정초는 정월초하루야. 정월초하루. 처음 들어봐? 정월초하루. 이걸 줄여서 정초라고 그래. 연초부터 이렇게 말하지. 연초. 정초. 1월
1일을 정월 초하루라고 그래. 음력으로 1월 15일을 뭐라고 불러?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지. 들어봤지? 그래서 정초부터 정월 초하루면 음력 1월 1일이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문안 인사해야 되지, 어른들한테. 근데 섭섭해. 정초 문안 섭섭해. 정초 문안을 못해서 섭섭한 거겠지. 생략된 말 넣어요. 섭섭하다. 정초 문안을 못하니 섭섭하다. 정초 문안을 못하니 섭섭하다. 문안은 인사하는 거니까. 북당 쌍친이 백발이 더하시고, 부모님 걱정이야. 부모님이 쌍친, 양부모가 백발이 흰머리가 더하겠고, 부모 걱정. 그 다음엔 다음 페이지 갑니다. 공규화조는 얼마나 늦었는가? 이 말은 좀 어렵죠? 그냥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아내 걱정이라고 써있죠. 그죠? 거기 공규의 규자를 좀 보세요. 규자. 공규의 규자. 한자 보이세요? 공규의 규자. 33쪽에 맨 위에. 지난주에 했던 된동어미 화전가가 규방가사였죠. 그때 이 규자가 부녀자 규자잖아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 규가 공자는 빌다 공자, 빈 공자야. 빈 공자, 빌 공자. 그럼 빈방의 빈 규수, 빈방의 규수, 규수방. 방이 비었다고. 아내의 빈방이라고. 공규 화조는 얼마나 늦었는가 해서 텅 빈 방 안의 화조는 얼마나 늦었는가. 뭐 꽃, 아침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내를 걱정하는 말이래. 아내의 방이 텅 비었다. 내가 없으니까. 다음 5세에 떠난 자식 6세 아이 되었구나. 자식은 7살이 되었고. 여기까지 멈추고. 부모 걱정, 아내 걱정, 자식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명절이니까. 보고 싶다. 걱정도 되고. 내 아녀 임이라도 내 서러움은 서럽다 하리. 내가 아니라도 남들이 봐도 내 임께서 나를 봐도 내 서러움을 서럽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나의 서러움은 누가 봐도 서러운 거다 라고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리일별 발표하세요. 보시면 어부단가와 연결되는 대목이에요. 숫자를 사용하는, 수치를 사용하는 말을 써서 거리감, 단절감을 강조하는 거야. 어부단가에도 있었죠? 만첩청산, 천심녹수, 십장홍진 이런데 수치를 나타내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수치. 천리일별의 해가 벌써 바뀌도록, 한 해가 바뀌도록 일자 가신을 꿈에나 들었을까? 꿈 또 나왔네. 이따가 정리해보고. 일단은 가신의 요 신자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신자가. 편지, 소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낸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편지를 보낼 때 서신을 보낸다. 그러니까 가신이면 가족의 소식이야. 그럼 일자 가신이면 한 글자의 가족 소식을 꿈에나 들었을까? 꿈에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로 가보세요. 짐을 진 것은 꿈 같은 일이고 동냥을 한 것도 다 꿈 같다라고 말해서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된 꿈은 한 글자의 가족 소식이라도 꿈에나 들었을까라고 했으니까 꿈에라도 듣고 싶은 소망이죠. 그래서 꿈에는 소망이라고 쓰세요. 일자 가신을 꿈에나 들었을까는 화자가 이루고 싶은 꿈이야. 소망이야, 소망. 그러면 결국 다음 흐름은 뭐냐면 가족 그리움, 가족 걱정. 그래서 가족의 뭐가 궁금해? 소식이 궁금한 거야. 가족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해. 꿈처럼 꿈에나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 운산이 막혔는 듯 하해가 가렸는 듯 구름산에 넓은 바다에 가려져서 의창전 한매 소식 물어볼 길 전혀 없네. 의창전 한매,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의, 창, 전,
안매. 차갑다, 매화. 얘 매화야. 매화 이거 창문 앞이에요. 창문 앞. 창문 앞 매화. 의자는 기대다 의자. 의지하다, 의탁하다 할 때 의자거든. 기대다. 뭐에 기대고 있는 거? 창문에 기대고 있는 매화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매화의 소식을 물어볼 길이 전혀 없네 이랬단 말이에요. 칠판. 고향집의 매화나무예요. 고향집의 매화나무에 대한 소식을 물어볼 길조차 없더라.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가족만 궁금한 것도 아니고 더 고향에 있는 내가 좋아했던 매화나무인가 봐.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 매화나무는 지금 어떤지 그 소식도 물어볼 길도 없네. 가족 소식도 알 수 없고 매화나무의 이야기조차 물어볼 길이 없더라.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고 그 소식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돼요. 유배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리학의 앞부분에서 일단 설날이니까 배부르게 밥을 잘 먹었죠. 그리고는 고향에 떠나온 지 1년이라서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또 새해라서 가족들 소식 궁금한데 소식을 알 수 없어서 괴롭다고. 그럼 이제 바닷길 일천리 별표. 바닷길 일천리. 저 위에 있는 천리 일별과 의미가 통하죠. 서로.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 바닷길 천리나 떨어져 멀기도 하겠지만 약수 삼천리에 청조가 전신하고 은하수 구만리에 오작이 다리 놓고 북해상의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가나니 내 가신 어이하여 이다지 막혔는가. 이거 대조인데요. 대조인데 정리 좀 해볼게요. 거기 세모를 3개 쳐봅시다. 청조, 오작, 기러기 3개 세모 쳐보세요. 청조는 약수를 건너서 소식을 전하고 오작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서 견우와 직녀를 연결해주고 됐지? 그 다음 기러기는 북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상림원에 도달해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청조, 오작, 기러기는 다 저 너머의 무언가와 뭐 해줘요? 연결해줘요. 아셨죠? 청조는 약수를 건너서 전신, 신자는 소식이라고 했어요. 소식을 전해주고 오작은 은하수 구만리를 연결해주고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고 기러기는 북해를 건너 상림원에 도달해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내 가시는 어이하여 이다지 막혔을까. 청조, 오작, 기러기를 통해서 나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나에게 소식이 와닿지 않음을 한탄하는 거야. 대조.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정리 해줄게요. 봐요. 약수. 약수가 뭐죠? 중국에 나오는 전설의 강인데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깃털조차 가라앉는다는 강이야. 깃털조차 가라앉는다는 강. 그러니까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인 거지. 아셨죠? 그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소식을 전해주는 청조. 여기도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썼어요. 삼천리, 구만리. 보이시죠? 삼천리, 은하수, 구만리 이런 데서 거리감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내 가신 어이하여 이다지 막혔을까 이거예요. 역시 서리법 한탄의 정서가 느껴지죠? 내 가신 내 가족의 소식은 어이하여 이렇게 막혔나.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또 꿈 나왔죠? 이루고 싶은 소망입니다. 이루고 싶은 소망, 꿈에라도 혼이 가서 고향을 보겠지만은
원수의 잠이 올 때 꾸민들 아니 꾸겠냐. 원수의 잠.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앞에 봐봐요. 내가 꿈에라도 꿈을 꿔야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꿈을 꿔야 만날 수 있잖아. 그런데 꿈은 뭘 해야지 꿔요? 잠을 자야 꿈을 꿀 수 있지. 그치? 화자는 꿈을 꾸고 싶어 해요. 꿈을 소망해요. 근데 잠은요, 원수의 잠이에요. 왜죠? 그리움에 잠 못 들어요. 잠이 안 오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야. 원수 같은 잠. 잠은 오지도 않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잠을 자야 내가 꿈을 꾸는데 역설적 인식이죠. 납득되니? 그러면 왜 원수야? 그리움에 사무쳐 잠을 못 자니까 잠이 원수 같아. 자고 싶은데. 근데 또 잠을 자야 꿈을 꾸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니 그 소망도 섞여 있는 거죠. 이 인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꿈에라도 혼이 가서 고향을 보겠지만은 원수의 잠이 올 때 꿈인들 아니 꾸겠냐. 원수 같은 잠. 그래도 그게 와야 꿈이라도 꾸는데. 이런 거죠. 뒤로 가서요. 이 34쪽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EBS Q&A가 있어요. 34쪽에 맨 밑에 EBS Q&A의 마지막 두 줄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줄. 잠이 들어야 꿈에서 가족을 볼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들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의 역사를 화자는 원수의 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잠이 들어야 꿈에서 가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들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을 원수의 잠으로 표현했다. 납득하셨어요?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꿈꾸고 싶은데 잠을 들 수 없는 처지를 저렇게 표현한 것이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흐르나니 눈물이요 진나니 한숨이라. 당연히 대구죠, 이런 건. 흐르는 것은 눈물, 짓는 것은 한숨. 눈물인들 한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그럼 눈물은 한이 있고 한숨도 끝이 있다. 눈물도 멈출 것이고 한숨도 끝이 있을 거다. 근데 내 눈물과 내 한숨은 끝도 없다는 거야. 원래 눈물은 한도 있고 한숨은 끝도 있는데 내 눈물과 내 한숨은 끝도 없어요. 내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으며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을 거다. 과장된 표현이죠. 눈물이 모여서 섬을 만들고 한숨이 쌓여서 한라산을 만들 정도다. 자기의 슬픔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안에 낙조하고 낙조, 해 떨어지는 거죠. 슬픔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슬픔을 강조하는 자연의 이미지예요. 슬픔 강조. 슬픔의 정서를 부각하는 배경이야. 해안에 해 떨어지고 어촌에 연기가 날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내었냐. 허전한 마음을 잘 보여주죠. 그쵸? 그럼 칠판 봐봐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이거야. 만약에 그 마지막 줄에서 배가 있는데 배에 사공이 앉아 있으면 어떨까? 빈 배가 아니라 사공이 있는 배가 있으면 갈 수 있다고 희망을 품을까? 못 가지. 유배지에 와 있잖아. 그쵸? 어차피 못 가. 어차피 못 가는데 사공도 없이 빈 배만 덜렁 있는 그 현실이 더 처참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써 있는 거 읽어볼게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달리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강조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사공이 있어도 못 가는데 빈 배만 덜렁 있는 데서 못 가는 자신의 처지가 더 확인되는 거잖아.
어차피 못 가는데 사공조차 없네. 빈배만 덜렁 있네. 이게 다 객관적 상관물들이죠. 해야 낙조하는 현실, 사공 없이 빈배만 덜렁 있는 것도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문제 풀 때요,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이게 앞에 부분은 재작년에 EBS에 있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이 동양하는 부분은 작년 EBS의 일부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뒤에 설날을 맞이했을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말한 거는 이전에 그 어느 문제집에도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뒷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직 없어. 그래서 요거에는 문제가 추가로 더 나올 거니까 나중에 그때 문제를 더 모아서 줄게요. 그래서 뒤에 문제는 10문제 정도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풀어보시고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마무리까지 중략 이후 해석 한번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정리해 볼게요. 해석 한번 쭉 해보세요. 어느 정도 보셨으면 뒤에 34쪽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핵심 개념의 1번만 정리해 볼게요. 1번만. 거기에 표현상의 특징이 있잖아.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게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 자, 집중하시고. 자연물의 심상을 제시해 외로운 처지를 부각했다. 어디? 자연물의 심상? 뭐를 제시해서 외로운 처지가 부각되지? 이거야. 답할 수 없죠. 어렵죠. 선생님이 볼 때는 마지막 두 줄에 낙조. 이 해 떨어지는 풍경 있죠? 해질 무렵에 그 붉은색으로 물드는 이 풍경이 쓸쓸함을 자아내고 외로움을 부각시킨다. 알아? 그런 느낌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동해로 뜨는 해를 보러 가지 않니? 산에 올라서 뜨는 해를 보러 가지? 일부러 해지는 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새해, 희망찬 새해, 첫날에 지는 해를 보자. 뭐 이런 프로젝트는 괜찮을 것 같아. 새벽에 동해에서 뜨는 해를 보고 다시 그날 서해로 가서 지는 해를 본다. 재밌겠네요. 그렇죠? 특정한 절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해서 화자의 정서적 상황을 부각했다는데, 특정한 절기면 뭘까요? 설날이요. 설날. 나머진 다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일상적 어휘, 대구, 설이, 동양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인물의 발화를 인용, 주인집, 모습 제시한 부분. 그리고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심리 대비되는 거, 설날과 자신의 처지 대비, 소식 전하는 새들과 소식 못 전하는 자신의 처지 대비. 아셨죠? 그래서 외부적 상황과 심리의 대비가 있었던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요 정도로 만원산을 마무리할게요. 문제는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줄 거니까 주어진 이 문제만이라도 잘 풀어보십시오. 아셨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바로 독서, 오늘 정당방위에 관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